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삶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노쇠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나인 저는 남자복이 없어 마음이 서러운 여성입니다. 어릴 적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동생들을 챙기며 중학교까지만 다니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희생을 하셨습니다. 저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을 해서 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32살 때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유는 남편이 부유한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양복가 아들이라 하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쇠락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창업으로 부어온 옷 알선가는 다 무너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입니다. 한 하구 한 명을 얻어 새로운 신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행복한 신혼 가정이 아니었다. 이혼한 속도로 결혼했지만 부잣집 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양복 가게를 한다고 했지만 실은 선선 가게였습니다. 내가 우리 돈을 벌고 결혼을 맞추는 거야? 돈이 있어야 돈을 보고 결혼해야지. 이런 민폐 끼치는 사람이 너랑 잘 맞을까?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가난해서 일어도 우울하고 친정에 가서 밥 한 숟가락을 얻었던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준다면 좋겠지만 이 자식 남편은 매일 돈을 빌리고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직접 남편을 노릇을 찌르며 노름판에서 끌어내야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밥을 먹으러 나가면 매일 욕을 퍼붓곤 했어요. 아이고, 니도 참 섬뜩하다. 어째서 그런 사람을 만났냐? 어머니도 나 결혼할 때 좋아했다는데 그 남자 집이 돈이 많을 줄 알았더라면 결코 이 말을 안 했을 텐데. 이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지? 나는 절대 어머니처럼 내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그걸로 봐라. 남편의 도박 중독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집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하나하나 오래된 물건들을 가져다 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권태기에는 손대면 안 될 물건들까지 팔았죠. 한날 방에서 몰래 나가다가 마주친 사람이 묻자 어디 가냐고 했어요. 저는 수선가게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엄격하게 말하며 숨긴 것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는 성분을 틀어서 받아낸 안주무늬에서 나온 제 머리핀이었어요. 그 머리핀은 동생이 제가 수술 후 쉬는 동안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비싼 돈을 주고 산 보석이 달린 머리핀이었어요. 그것을 들고 노루마루를 찾던 양반이 나타나 눈살을 찌푸렸지만 사실 그 양반은 물건 한 개만 판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은 빨리 소지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가 세 사람 이상을 잡으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거 하나만 있다며 소지품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구멍을 파서 다리를 넘어뜨리고 양말을 벗기면서 결혼 예물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혼 반지, 결혼 팔찌 등이 나와요. 그러던 날 영원한 엄마가 잘 살라고 말해줬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런 예물도 주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발가락 사이에서 결혼 반지를 찾아요. 그거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열이 나서 손이 닿는 대로 남편을 때렸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수선가게에서 가져온 옷걸이가 많이 있었는데 남편을 때리다가 한 번 부러져 버렸다고 해요. 아내가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보여주는 분풀이였나 봐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예물을 가져와서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예물은 노먹을 것 같네요. 그 이후로 남편의 도박 중독은 치유되지 않고 집에 많은 빚을 부딪혔다고 하네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아내는 매일 시장에서 노점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동복을 사서 시장에서 파는데 그래도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다만 돈을 모으면 메리아스 가게 주인이 와서 협박을 했다고 해요. 아내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을 내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이에 아내가 그 이유가 아동복 때문에 메리아스 가게가 망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럼 나한테 장사가 잘 될 거면 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지요? 오호라님이라고 말은 잘하네.
어디 안 보이는 너 오늘 죽어봐라. 그렇게 시장에서 둘이 머리를 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구경을 했어요. 메리아스 가게 사장이 저보다 덩치가 좋았는데 힘으로 나를 누르려고 했지만 메리아스 가게 사장이 우통을 다 찢어서 동네에 창피를 줬어요. 메리아스만 입고 싸우는 사장을 보러 시장 사람들이 다 가게 앞으로 몰려왔어요. 엄마, 메리아스 가게 사장이 메리아스만 입고 쌍질을 하는 거예요. 가게 홍보하는 거야? 뭐야, 그나저나 우리 집도 메리아스 다 떨어졌는데 일단 싸움이 끝나고 한 잔 사와야겠네요. 그래서 본의 아닌 싸움을 계기로 그날 메리아스 가게 매출이 올랐어요. 머리에 혹이 나고 팔에 멍이 퉁퉁 든 채로 메리아스 가게 안에서 약을 발랐어요. 그날 된통 싸움을 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메리아스 가게 사장과는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나이도 동갑이었고 사람은 착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로 삼고 아예 메리아스 가게 앞에서 노점을 펴놓고 그날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메리아스 가게가 좋아도 목소리도 좋아요. 제 옷을 사러 왔다가 메리아스 가게에서 물건을 또 사는 손님들이 많아서 메리아스 가게 매상도 오르더라고요. 돈도 좀 벌었겠다는 생각 때문에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5, 6살의 건강한 딸을 가진 나는 고난스러운 날들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지만 당시 동네 깡패들이 문제였어요. 하루 장사를 마치면 슬쩍 다가와 돈을 요구했어요.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동네 건달들이 나타나 도와줬지만 매출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며 어떻게든 나를 괴롭혀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돈을 떼어내며 건달들에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 미쳐있더군요. 우리가 보호를 해주니 아는 채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필요 없다며 느는 얘기를 했죠. 그들은 직업 내놓지 못하고 제 노점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 새로운 제품들이 남대문에서 망가졌을 때 너무 화가 나 제 소상을 지켜내기 위해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으로 이길 수 없었죠. 내 몸은 다친 채로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메리아스 가게 주인으로서 조직과 싸우던 그런 머리쓰기도 괴롭히는 건달들과 맞서 싸운 것 같았다. 그런데 그 건달들이 너무 싸늘의 여자 2명을 공격해 내 동생이 크게 다치게 하였어요. 그때 금은방의 여성 주인이 나와 글방으로 건달 구타하더군요. 여자를 때리는 남자는 처벌받아야 돼요. 내 행동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무모한 짓은 그만둬요. 하지만 건달은 다시 공격을 해오면서 오히려 방망이는 어떻게 나를 상대해야 할지라고 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금은방 여사장님은 메리아스 가게 주인만 남겨두고 전부를 방망이로 공격하며 도망가게 하였어요. 그 풍경이 너무 화려했어요. 한편 말 없고 TV만 보던 다른 상인들과 상호 소통을 거의 안 하는 건방진 여성으로 굴었지만 그때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고 사장님이 싸우는 걸 지켜보았어요. 야구 방망이로 건달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해주시니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어릴 적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예전에 조금 게임도 좋아하신 모양인데 다치버린 모습은 없지요. 여자로서 이 정도 강함은 적당한 거예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앞으로는 우리 언니, 동생처럼 지내요. 메리어스 사장님과 금은빵 사장 덕분에 전 시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남편이 벌지 않아도 가족들을 먹이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었고 남편이 노름으로 주던 돈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시장에서 노점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남편이 돈을부터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살 거야 라고 말을 했죠. 제가 돼요? 당연한 거 아니냐.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면 시부모도 봉양해야지 했지만 당신이 독단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결정을 내린 게 기분이 상했어요. 남편은 그냥 돈을 벌어서 고개를 푹 긋는 건가요? 미워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당신은 죽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상의도 없이 시모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때 시모는 치매로 힘들어했고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이 돕기에는 한계가 있어 저희 집에 맡겼어요. 이제 겨우 숨을 돌리려고 하니 어찌나 힘든지요.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과 딸을 키웠어요. 그러던 중 시모는 성질이 더러워져서 때때로 제 뺨을 때리기도 했고 가정의 물건들을 파손하기도 했어요. 저는 엎친 데 덮치는 느낌에 휩싸여 있었죠. 노점 상인회장이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 그때가 최고의 시기였죠. 그러나 어느 날 상인회장이 구청에 제 노점을 신고해버려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죠. 메리어스 가게와 금은빵 사장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5년간 한 시장 장사도 마무리 지은 끝에 메리어스 가게 사장과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부잣집에서 파출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손님을 대접하고 가사일을 도맡아 했죠. 그 집딸과도 잘 지내게 되었고 사모님도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운명은 다시 나를 시험하러 왔죠. 왠지 불길한 기운이 날아왔습니다. 혼인 이후 일하며 번 돈을 통해 빚을 거의 다 갚은 때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륜을 저질러 갔다. 노름을 부리던 중 어떤 화류계 여성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여성에게 남편이 나에 대해 한 말과 비슷한 수법을 쓴다. 자신이 양복가를 하며 부잣집애며 대대로 양복가를 이어온 가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다. 그럴 줄 알았기에 차라리 상황이 더 나아진 것 같았지만 남편이 이혼을 하고 떠나지 않아 노인 부모를 길거리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냥 남겨두고 살려고 했다. 다행히도 내가 자녀 유일한 딸이 엄마를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에 진학했을 뿐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아서 잘 자라낸다는 행복을 누렸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정확히 3년 후 다시 떠나갔다.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못 미리니 더 이상 내가 그의 신세로 납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느 날 시모와 속발언을 나눈 적이 있는데 날 꼭 잡고 야, 남편을 너무 미워 말라. 내 인생을 망쳐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니? 그렇지만 그는 우리 자식의 아버지다 라고 했다. 그러자 시모는 남편을 싸워 던졌다. 그러나 나는 며느리로서의 책무를 다해 노인이 집을 떠날 때까지 함께 지켜주었다. 가족과의 악연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그 이후로 더욱 열심히 살아왔어요. 먼저 유일한 딸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바라봤죠. 저희 딸은 의료대를 수료하고 성공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빠 없이 엄마 밑에서 힘들게 자랐지만 꿋꿋하게 성공했으니까 자랑스러웠어요. 딸아, 꼭 내 방식대로 성공하고 엄마처럼 되지 마. 내 인생을 꾸준히 살겠고 성공할 거니까. 특히 남자애 조심해라. 엄마처럼 같은 실수하지 말고. 너를 믿을게. 다행스럽게도 딸은 의사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대기업 직원과 사귀었고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어요. 키 좋고 멋진 얼굴, 시원한 성격을 가진 그 남자는 내 시선에도 아주 착실해 보였어요. 딸이 나를 닮지 않아도 좋았어요. 그런 눈을 가진 딸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 남자의 첫눈에 반했다더라고요. 집안도 좋고 건실한 저와 그 남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되길 바라기도 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나중에 제가 꼭 우리 어머님처럼 되겠어요? 아버님은 뭘 하세요? 강남에서 빌딩 사업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분을 보면 열을 알 거라고 하잖아요. 행동이나 말투가 단정한 사위를 보면 사돈내외가 어떤 분들인지 짐작이 돼요. 그 정도면 안심하고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딸을 만날 때마다 결혼하라고 재촉해왔죠. 언제 결혼할 거니? 이미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내가 먼저 고백하고 서둘러 결혼해라. 하지만 먼저 우리 남자친구 엄마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 왜 그런 거니?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 그래, 무슨 일이야? 한번 만나볼래. 결혼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딸의 남자친구 엄마와 만나는 것이었죠.
남자애가 얼마나 착한지 그 엄마도 분명 인품이 훌륭할 거라 생각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한 호텔 예약이 되어 있었죠. 저 역시 오랜만에 많이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딸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사람과 마주쳤어요. 그분이 반가운 마음에 나를 인사하러 다가와서 정말 깜짝 놀라 기절 직전이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지?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전에 하던 가게에서 친한 지인이었던 메리아스 매장 주인이셨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는데 목소리와 성격이 다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반가워서 눈물이 나와서 감정을 간직했어요. 유감은 이 시간이 20년 만에 있는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사를 하던 시절과는 달리 그분은 무척 세련되어 있었어요. 얘기를 듣니 강남에 몇 개의 건물 소유자고 많은 재산이 있는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도 잘 키웠고 진짜 대단하다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고 친구가 딸의 남자친구가 되어 새삼 인생이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딸의 표정이 계속 안 좋은 거였어요. 식사하는 동안 아주 얼굴자로 좁고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딸이 화장실로 향한 나는 그녀의 걱정을 토로하기 위해 딸에게 물었다. 딸아, 무슨 일인데 갑자기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아. 딸은 이에 천마랑 아주 친한 친구의 부자와 이런 분위기가 나서 그런 것 같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너 정말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어? 사도님은 정말 건실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순간 나는 딸이 철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서둘러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상견례에 친구만 혼자 나타났을 때 나는 좀 불안해졌고 딸도 그에 대해 걱정했다. 결혼은 정말 조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을 보아야 하는데 슬그머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위가 엄청 신중하게 잘했고 친구 성격도 잘 알지만 큰 문제가 있을까 걱정했지만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날이 왔을 때 설연히 정신이 없었어요. 날에 친구들이 모여 축하를 해주는데 사도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이상해서 사위에게 물었더니 오늘 어머님 아버님 안 보이시네. 이따 올 것 같다고 대답받았어요. 아쉬워서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사도는 얼굴을 가렸거나 가리는 행동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다행히 별다른 일이 없어서 안심했어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도 친구로서 사돈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위는 결혼 후에도 쟤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안심할 만한 사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를 부르며 함께 살라고 하셨어요. 집값이 비싸서 펜트하우스에서 살면 좋겠지만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 어떨지 생각하며 전 그저 대답했어요. 딸은 신혼생활을 더 즐기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딸이 친구네 집에 가서 사돈 내외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은 언제나 시부모님을 비교하며 불평을 하곤 했어요. 그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은 계속해서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결국 엄마 만나도록 하자는 조언에 딸이 불편하지 않다면 나의 느낌만 그러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어딘가 가족적인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가족들은 결국 바랬던 대로 어색한 분위기를 지우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기대하던 여행이라 흥분했고 저자와 친구들도 과거처럼 설레면서 장보기를 즐겼습니다. 태안으로 향하는 길도 기분 좋게 취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모닥불을 켜고 함께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사위와 사도는 어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머쓱한 분위기를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저자의 시도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도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며 상황을 해명하고 기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어색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얼굴을 왜 이래서 들고 계시고 그때 나는 놀랬을 때 지금도 열받아요. 얼굴을 든 사람 모습이 낯이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남자는 제 전남편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은 생겼지만 행동이나 말투는 20년 전과 같았어요. 남편 얼굴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소리쳤어요. 왜 여기 와 있어? 왜 나의 사돈이 돼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지르지 마. 남자는 눈치채지 말라고 신속하게 말했어요. 메리아스 사장은 그들이 싸울 때 소리쳐서 달려들었어요. 왜 그 사람을 후려치는 거야? 미쳤어. 나 미쳤다. 당신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내가 이혼한 첫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 남편이 바람폈던 상대는 메리아스 회장이었던 시절 나는 사업을 하면서 내 친구와 남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목격했다.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남편은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후 둘은 결혼을 했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살았다. 나의 딸은 그 아이와 만나 결혼했는데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인 것 같았다. 내가 이 사실을 모르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조용히 말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이혼을 결심했다. 나도 딸의 결정을 이해했고 결혼 전부터 찝찝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딸이 이혼하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딸이 이혼을 결정했지만 나도 현실적인 이유로 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사연을 듣고 나는 정말 놀라웠다. 그것은 나의 친구이자 사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고 전남편과 이혼할 의사도 밝혔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딸 내외를 집으로 유인한 것이 전남편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전남편은 딸을 함께 살며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딸은 상황을 직감하고 그 계획을 알아차렸다. 한편으로는 친구에게 이혼을 요구한 두 번째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청했고 친구는 강남에 있는 한 채의 빌딩을 남편에게 넘겨 결혼 신분을 해체했다. 그 사실을 듣고 내 마음은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친구의 잘못이 아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무엇이었던 걸까?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와곤 했는데 그건 가짜 시어머니였다고 한다. 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자식이 위장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행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살았던 친구와 전 남편의 행방에 대해 고민했다. 친구의 위조 결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남의 건물 한 채를 자연스럽게 바다로 바꾸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들을 해치고 다녔습니다. 머리씨 사장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은 이혼 후에도 또 다른 부유한 여자와 함께 살면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부인을 만나 경기도 양주에서 20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그 카페를 방문하여 그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지, 어떤 미친 여자와 함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찾는 대신 만나게 된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더군요. 예전 시장에서 장사하던 그들 아니냐고 물어보자 그 여자는 먼저 차를 견인했습니다. 당신들이 20년 전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인가요? 그래서 금은빵은 뭔가요? 정말 이런 우연이 있나요? 예전 장사할 때 그 금은빵 여자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금은빵 사장이 만나 서로 다짐의 기쁨을 누렸으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문을 녹이더군요. 나는 오랫동안 친한 친구인 금은빵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금은빵 친구는 처음 보자마자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전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애견 사업으로 성공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내 전 남편과 동료 상인이었으며 최근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것은 나에게 충격이었고
그녀가 시장에서 만난 남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슬펐다. 그녀는 내 전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고 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분노를 느꼈다. 남자는 돈 때문에 나를 기다려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짜증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혼을 할 생각이었지만 법적인 문제와 상황 때문에 막막함을 느꼈다. 나는 금은방 친구와 함께 생각을 나누며 남편을 혼내주기로 했다. 우리는 결심하고 함께 그의 처사를 파헤치기로 했다. 그 끝에 우리는 한 가지 작전을 세우고 혼인신고를 확인했다. 우리는 돈에 눈이 멀어버린 남편을 혼내주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다고 확신하고 결심했다. 우리가 함께 이전을 계획하고 남편을 속이는 작전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러 병원에 가자고 하며 3개월 안에 죽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애견 카페를 이제 당신이 맡을 생각이야. 나와 이혼해서 그 카페를 당신 명의로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진짜 이게 어째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자기 없이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당황스러워. 말이 잘 안 나오네. 나한테 이걸 맡기는 건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래. 새 여자 만나서 카페를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 나를 대신해서. 아니지. 나는 못해. 나는 자기 없이 살 수 없어. 그냥 넘긴다고?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만약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투자를 해야 해. 혹시 돈이 있니? 조금만 투자하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할 수 있어? 나가면서 넘길 테니까 돈 좀 투자해 줄래? 주변에 투자자가 있으면 좋겠어. 나는 아는 사람을 찾아서 투자하겠어. 걱정 마. 얼마 정도 필요해? 10억까지 투자할 수 있어? 암 되든 말든. 진짜 대단하다.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 이번 주에 이혼 서류랑 준비해서 볼게. 남편은 그 카페에 홀린 것 같아. 끝까지 들어본 적 없다고 하며 덜컥 나가버렸다. 남편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지만 결정적인 투자자를 찾았다며 나를 데리고 왔어요. 샤넬 옷을 입은 80대 노인이 선글라스를 쓰고 계약을 하러 왔다는데 투자 파트너라는 여자는 또 다른 물주가 아니냐며 의심스러워했어요. 메리아스 사장과 함께 그 계약 장면을 몰래 지켜보다가 선글라스를 벗으라는 요청에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그 사람은 치매를 앓은 전 시모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니 기뻤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며 설레고 있었어요. 어머, 나는 정말 당황스럽게 자기 계획에 속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메리아스 사장과 전 시모 앞에서 나타나서 정체를 드러내는 시몬. 시몬은 나를 볼 때도 크게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대신 거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넌 누구냐? 라며 날 쳐다보았다. 남편은 조금 놀란 듯이 나를 보고 물러섰다. 넌 언젠가 나타날 줄 알았다. 어차피 우리가 이미 대박을 터뜨렸으니까 내가 방해해도 소용없어. 이제 게임은 끝났어 라고 말했다. 너랑 이혼한 이유가 이런 꼴을 보려고였나? 우린 지금 50억대 부자야. 이 땅을 전부 팔아서 펜션 부지로 분양할 거야. 내가 당신들을 혼나서 너희는 모자가 없어서 이제 배 아파서 난 거야? 당신의 손녀딸까지 다 망쳐놨어. 너희는 지금 개털이 된 거거든. 왜 우리는 이 개털에 갇혀 있어? 이 개털은 내 친구가 개털이야. 어머, 당신 날 사랑한다고 할 때 언제든지 난 완전히 벗기고 싶어서 그랬어. 금방 죽을 누이가 돈 욕심에 빠져서 뭘 하고 있어? 이 가게는 이제 내가 운영할 거야. 물론 내겐 거지야. 이 사업체의 모든 것이 내 것도 아니야? 뭐야, 이건 무슨 말이야? 금은방 사장은 애견 카페를 운영하기 전에 카페명으로 대출을 막 받았대. 대충 30억을 받았는데 그 빚을 전 남편에게 떠넘겼대.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니 그 빚은 전 남편이 다 갚고
그 사실을 몰랐던 시무가 애견 카페를 접수하려다가 다 들통났어. 항상 고생하는 남편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어. 미칠 것 같았어. 오늘 모든 게 망했어. 어디서 이런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애견 카페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 시모를 머리로 끌어내리고 바닥에 내던졌고 남편은 금은방 사장한테 매달리며 이득을 보려고 했어. 그러자 전 남편이 방망이로 사장을 때리자 사장이 비명을 지르더란다. 일은 벌써 개판됐고 난 애견 카페의 보호 울타리를 열어버렸어. 개들이 튀어나와 남편에게 공격을 시작하더군. 멈춰, 그만 물어. 자네들도 이 노인을 공격해라. 날 다 쪼개주라. 오지마, 오지마. 아이고. 아이고 사람 살려 너희 살려 경찰에 내가 너네 다 신고할 거야. 내가 바라던 바야.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할 거야. 당신들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걔한테 한바탕 물어뜯기고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했어요. 전 남편과 시모를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했고 시모한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죠. 법원 판결로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몰수당했고요. 메리아스 세상이 위자료를 준 강남 빌딩도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나왔는데 그걸 다시 메리아스 사장이 입찰해서 받아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네요. 한동안 우울증에 걸린 딸은 자기 시부이자 아버지의 진상을 알고 자기 남편한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어요. 사위도 참아 양심에 걸려서인지 더는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혼을 했죠. 딸이 저처럼 이혼녀가 되었지만 전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이혼을 한 뒤 메리아스 사장에게 빌딩 부동산 투자를 배운 뒤로는 의사를 때려치우고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에 거부가 되었으니까요. 의사로서의 재능보다 투자자의 재능이 더욱 빛이 났어요. 빌딩 투자를 하며 만난 강남의 한 갑부와 결혼해서 지금은 대략 10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죠. 저요. 전에 금은방 사장이 소개해준 다른 애견 카페 사장이랑 눈이 맞아서 지금은 재혼하게 되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백화점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쇼핑하는 것이 유일한 쾌락이네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한 채 있어요. 남편은 어쩔 땐 시모랑 전 남편이 형을 끝마치고 나와서 함께 식당을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네요. 장사가 잘 안 돼서 대출을 받아 운영했는데 결국 경매에 넘겼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제 삶을 보면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제 믿음을 갖고 노력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사기꾼 남편 때문에 일생을 마음 아파한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지만 미래는 알 수 없고 얼마든지 불행이 행복으로 변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결국 행운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